아들러의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자마자 아이들과의 관계가 바로 변했다. 리더와 팀원의 관계도 부모 자녀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아들러는 직장의 대인관계가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는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대등한 관계를 한 번이라도 맺어본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대등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방입니다. 오늘은 리더를 위한 6가지 아들러의 가르침, 철학을 잊은 리더에게입니다. 지은이 기시미 이치로, 출판사는 다산북수입니다. 천만 독자를 사로잡은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심리학의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시작하는 리더와 철학자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회사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관계 속에서도 발휘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좋은 대인관계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용기를 낼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내지도 칭찬하지도 않는 리더. 아들러는 자신도 모르게 욱한다는 심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잃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에게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직원이 자신의 비싼 옷에 커피를 쏟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욱해서 카페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고 합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편이 나에게 이득이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화를 내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스스로가 화의 감정을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화의 감정을 만들어내 팀원을 혼내더라도 팀원은 반발할 뿐입니다. 팀원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옳고 그른 정도는 알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행동을 개선하려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팀원은 상사가 하는 말을 더욱더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칭찬의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상사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사에게 칭찬받는 일만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칭찬받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자녀를 교육할 때도 팀원을 대할 때도 곤란해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더욱 중요한데요. 칭찬이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칭찬은 상하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평가의 말이 바로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 카운슬링에 동행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카운슬링 시간에 얌전히 있었다면 이를 칭찬하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카운슬링에 동행한 아내에게 얌전히 있었다고 칭찬을 하진 않겠죠. 이것은 아이와 어른을 대등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리더와 팀원은 역할이 다를 뿐 인간으로서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혼내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상하관계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팀원의 입장에서는 상사와 자신이
대등한 관계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어떤 것이라도 상사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숨기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사에게 상담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는 혼나지 않기 위해 실패를 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힘내라는 말의 무책임함에 대하여 아들러는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만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일에 몰두할 용기입니다. 일의 실질적인 내용은 많은 경우 대인관계입니다만 사람과 얽히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마찰이 발생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사람과 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대인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피하기 위해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열심히 일에 몰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리더가 자네라면 할 수 있어, 힘내 라고 말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힘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힘내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열심히 일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팀원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리더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 일에 몰두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공헌감을 느낍니다. 공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일에 몰두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칭찬 대신 용기를 줘야 하는 이유.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공헌에 주목하는 자리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존재가 리더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팀원이 느낄 수 있다면 다음에도 일을 할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한 것을 지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희 아이의 교육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아들이 식사 시간에 태도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할 거 뭐 없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자세를 똑바로 고쳐 앉고는 아빠,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늘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내기로 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속셈을 꿰뚫어 봅니다. 회사의 1대1 면담도 말하자면 가족회의와 비슷해요. 잘하지 못한 것을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1대1 면담이 팀원의 실패를 따지고 나무라는 자리라고 알려진다면 아무도 참여하고 싶지 않겠죠. 1대1 면담에서 언급할 부분은 잘한 일, 그리고 공헌한 일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부터 버려라. 미움받을 용기는 제가 이전에 책으로 써서 화제가 된 말인데요. 지금은 의미가 제멋대로 왜곡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통해 저는 모두에게 미움받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사람은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직장으로 말하자면 직급이 낮은 직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처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상사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잘 알아채서 가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요하거나 일이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정말로 해야만 하는 말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카리스마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협력이다. 상사로서 팀원을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 하는 문제 말이죠. 이렇게 말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하는 모습을 보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말을 듣는 팀원도 싫을지 모르겠지만 모진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상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반발할 겁니다.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공부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부모나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비난, 위협,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면 이런 말을 들어도 아이는 그것을 비난, 위협,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사와 팀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를 부모는 아이와 상사는 팀원과 만들어야 합니다. 팀원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그 과제에 대해 상사로서 팀원과 협력하여 해결하기도 쉬워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팀은 우선 서로의 목적과 목표가 같습니다. 이 일을 해야 좋은 결과를 낸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최근에는 정말로 힘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옛날이었다면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세대였다면 평생 직장이 보장되어 입사 후 10년, 20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가능한 빨리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과를 남기고 그 성과를 어필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사회에서 팀원의 미래 가능성까지 주목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물론 팀원이 상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상사가 자신을 받아들여 준다고 생각하면 업무에 더 힘을 쏟겠죠. 팀원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상사의 책임입니다. 저는 존재 승인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존재 승인이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와는 별개로 당신의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사회는 나쁜 것일까? 아들러는 경쟁이 정신 건강에 가장 해가 된다고 말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이기더라도 또 언제, 어느 때 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 질지 몰라 모두가 전전긍긍하는 사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사람이 있다면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라이벌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그런 롤모델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목표로 힘을 내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건강을 해치는 경쟁과는 다른 의미의 경쟁심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사회는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판단으로 이 일을 하자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상벌주의 경영에 있어 동기부여의 원천은 혼나지 않기, 칭찬받기에 있고, 그런 조직은 혼나지 않게 일하고 칭찬받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을 키워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낸 결과가 지금의 사회입니다. 미래에는 확실하게 자립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립을 시킨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립시켜준 사람은 자립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립은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팀원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리더는 용기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솔직한 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불완전한 리더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편이 오히려 팀원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리더가 지나치게 유능하면 팀원은 안심하거나 리더에게 전부 맡겨버리기 때문에 자립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불완전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자립합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부모가 완벽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어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팀원이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상사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좀 더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는 상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솔직히 털어놓고 상담하지 못합니다. 리더의 옆에는 자신이 신뢰하고 마음 편히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용기가 꺾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혼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혼나면서 자란 사람이 나는 혼나면서 자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안 된다. 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야만 이런 갑질의 쳇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갑질을 일삼는 사람의 심리를 아들러는 가치 저감 경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타인의 가치를 낮춰서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가치 저감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들러가 말하는 첫 번째 전쟁터, 다시 말해 본래 업무의 장에서는 자신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을 두 번째 전쟁터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체육관 뒤로 친구를 불러내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이 무능한 것을 들키지 않도록 본래 일과는 관계가 없는 두 번째 전쟁터에서 팀원을 혼내는 등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대등하게 대하며 키우면 아이는 이런 사실을 이해합니다. 폭언을 뱉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폭언을 듣더라도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분노를 억제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말았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분노라는 감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정이 부딪히면 서로 불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말로 생각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면 분노는 필요 없어집니다. 이전만큼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훈련이라고 말한 것은 분노를 대신할 방법을 사용하는 연습입니다. 분노를 대신할 방법을 배우면 분노 그 자체를 억누르는 것과 달리 화를 낼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상사가 팀원에게 화가 났을 때도 화내지 않고 그 감정을 말로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감정을 전할 때 말을 사용하는 훈련은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리더답지 않은 리더의 시대. 플라톤은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면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위에서 요청해서 정치가가 되는 사람이 좋은 정치가라는 말입니다. 리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책임은 무거운데 그렇다고 해서 카리스마나 존재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리더는 존재감이 없는 편이 좋습니다. 리더가 없으면 전혀 돌아가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리더라면 실격입니다. 자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리더이고 그런 리더에게 존재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